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국정브리핑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연금 개혁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내용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논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좀 높이고요. 소득 대체율을 높이긴 하는데 기대만큼은 아닌 이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지금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인데 이걸 이제 13%로 조정해서 올리는 방안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는 이제 40%인데 이걸 42%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국회에서 얼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만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기사 보니까요. 여당은 당정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야당은 이 안이 국민들을 위한 안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야당 얘기는 좀 이따 최민희 의원 나오시면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 이제 그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회가 여야 가리지 않고 반대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쪽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된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지난 국회 때 이미 사실상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이제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를 시키지 못했었던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취재한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우회적인 거부권 행사다. 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뭐냐면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숫자 하나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반대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어떤 굳이 논란을 일으켰는지 그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일단 오늘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요. 전문가 연결해가지고 이게 특징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예, 윤성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부안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내는 돈하고 받는 돈을 소득 대체율이라 그러는데 42%로 2%포인트를 올렸어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보험료는 13%로 4%포인트를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정립 부채라고 1825조라는 빚이 있는데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그 빚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려면 소득 대체를 40% 유지할 때도 보험료를 19.8%를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를 42%를 2%포인트를 더 올린다면 20.8%를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1825조 빚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7.8%포인트씩 매년.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 차등 연금제도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보험료 차등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보험료를 4%포인트를 올리는데 50세에는 1%씩 매년 포인트씩 올리는 거고 40대에는 0.5%포인트씩 매년 올리고 30대는 0.3%포인트 올리고요. 20대는 0.25%포인트 올려서 젊은 층일수록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서 13%까지 올라간다는 게 이제 보험료 차등 부담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논란이 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자동 안정장치라고 OECD 회원국의 70%가 도입하고 있는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기금이 소진 시점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사인이 나타날 때 적당히 자동 안정장치를 작동시켜서 재정 기금 소진 시점을 좀 연장시키겠다는 이 부분이 국민연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다 공약을 했던 건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초연금을 일단 소득 하위 50%까지는 1년 먼저 40만 원까지 올리고 그다음 70%까지는 1년 뒤에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안입니다. 중장년층의 반발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선? 지금 굉장히 반발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반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이해관계자분들 대변하는 분들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세대 간 갈라치기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젊은 층들은
이거 갖고 이거 생색만 내기 실제로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고통 분담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 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론을 모아봐야겠습니다. 어떤지. 네네. 예,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예, 네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이제 윤석명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보험료율의 이제 인상을 예. 속도를 좀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게 지금 오늘 정부가 내놓은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인 거를 13%로 인상을 하는데 예. 다만 50대 가입자 같은 경우는 매년 1%포인트씩 이제 올리고요. 40대는 0.5%포인트씩 올리고 30대는 0.33%, 뭐 20대는 0.25%.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다르다. 다르군요. 그래서 예. 이제 초반에 이제 체감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좀 빠르다라고 느끼고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예. 조금 느리다.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경우는 기대 여명,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수명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가입자 수가 앞으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런 거에 맞춰서 연금 인상액을 이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뭐 저출생의 이제 고령화가 좀 고착화되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연금 소득 대체율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연금액이 깎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젊은 층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모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안을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 야당 같은 경우는 소득 대체율을 더 깎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이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전에 이제 윤 박사님 설명해 주신 그 말 그대로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나쁜 방안이다. 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지금의 방안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의 연금개혁 특위위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관계 부처에서 미리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여당 지도부라든지 이런 인사들하고 좀 교류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가 발표할 방안이 뭐다, 공감대를 좀 얻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설명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국회에 이제 국민의힘의 연금특위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여당 관계자들이 좀 상당히 좀 질책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한 여당 위원이 발표 전날에 이런 식으로 여당에 통보하는 게 어딨냐, 미리 상의를 안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특위위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린 전원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차관이 여당과의 협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본인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좀 강한 질책이 그렇습니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건데 지난번에 이제 여야 간의 이 연금특위에서 논의가 될 때 그때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혹은 이전에 이제 국민들의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쳐서 제시됐던 방안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이런 연금들까지도 통합하거나 혹은 뭐 이제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수만 바꾸는 방식, 그러니까 뭐 얼마를 낼지 얼마를 받을지 이것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 여당에서 해왔었던 주장이 뭐 이게 좀 면목 없게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안 그래도 소수 정당이 집권 여당인데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렇게 잡음이 나올 정도로 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이제 박사님도 윤석명 박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받게 될 돈을 지금 40% 예정해서 이제 42%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거긴 한데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 여야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던 방안 같은 경우는 이제 43% 정도로 이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거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 국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리고 방안도 이제 세워져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진을 할 것 같으면 국회 안에 기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국회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 안 한 거 가지고 네. 계속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사실 연금개혁 방안하고도 연동되는 문제인 건데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회가 계속 좀 대치하는 형국인 겁니다. 특히 야당하고의 이제 갈등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대통령이 아예 국회 개원식에 오지 않았다. 그것도 87년 우리 헌정사가 이제 헌법 개정 이후로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개원식 불참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실장이 직접 내가 건의를 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 조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건의해서 가지 마시라고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가서 모욕당하고 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예 그냥 가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다 그런 피켓 있는데 다 대통령들이 당연히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조국 대표 오늘 그 기사 보니까 어제 김건희 여사 그 생일 파티 하면서 국회는 안 가냐 뭐 이렇게 비난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회 개원식 당일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생일이었다고 하고요. 물론 뭐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방한을 해서 그 방한 환영 일정을 하는 김에 같이 생일 파티를 한 거지, 축하를 한 거지 뭐 그걸 위해서 이제 이 행사를 만든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국회 개원식에 안 가는 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생일 파티는 외교사절단이 온 길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굳이 이 의료 대란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공포와 불안 이런 게 큰 시점에서 내 생에 뭐 가장 감동적인 생일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보도 자료를 통해 낼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실이 봤을 때 홍보할 만한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인식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다름 아니고 또 국회 개원식에는 안 간 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날. 그럼 과연 이제 국회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고려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대통령실이 뭔가 국민 여론하고 좀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그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국회를 뭘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 혹은 이제 국회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굉장히 좀 강한 톤으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듯한 뭐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을 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독재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불행한 전철 그리고 성난 군중이 이제 배를 뒤집는다 이런 표현도 사실 탄핵을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이제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헌법을 거론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지적해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을 발의를 해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거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그분이 말하는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애초에 그걸 야당에서 유도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표현대로 하자면 알면서도 당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 같아서요. 기시다 방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예. 이제 오는 4일부터 5일 사이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6일부터 7일이군요. 6일부터 예. 7일 사이에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진 것만 해도 이제 10번이 넘는데 그런 어떤 협력 성과를 이제 두 사람이 되돌아보면서 양자와 지역 또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 협력을 해왔었던 거를 증진하는 방안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논의를 한다라는 거고요. 오늘 좀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일본 지금 이제 총리실에서는 원래 당일치기 이제 방한을 좀 일정을 잡았다가 기시다 총리가 직접 1박을 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회포를 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정을 이제 1박 2일로 잡았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뭐 두 사람 사이에 뭐 나눌 만한 이야기가 많은 건지. 예.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기시다 총리가 지금 최악의 지지율로 거의 네. 또 퇴임을 앞둔 총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친일 역사관 관련해서 관료들의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이때 우리에게 뭘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우린 또 뭘 그동안 했던 전례를 보면 내주려고 퇴임 총리까지 부르느냐 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불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시다 총리의 공식 임기가 지금부터 해도 한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27일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상 이제 임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시기도 아니고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일종의 이제 친일 사관 논란, 예. 뉴라이트 논란 이런 것들에 이제 쌓여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상황에서 굳이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퇴임하는 일본 총리를 초빙할 필요가 있느냐. 불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외교란 건 굉장히 실리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걱정은요. 그동안에 어떤 일본한테 무조건적인 양보를 많이 했다는 어떤 그 불안감에 또 퇴임하는 총리까지 불러서 1박 2일을 있는데 또 뭘 줄라 그러는가. 이런 어떤 불안감도 느끼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기사 내용이나 뭐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일본한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뭘까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일본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 정치의 특성하고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이제 어차피 퇴임할 건데 굳이 왜 한국까지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느냐. 예. 맥락을 봤더니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 정치의 특성 중에 하나 마쿠 정치. 예. 앞으로도 이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 차기 총리를 뽑을 때 그 과정에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개입을 하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본인이 미는 후보가 총리가 직접 당선이 되거나 혹은 본인이 미는 개파의 후보가 유력한 후보군에 들어가서 앞으로도 이제 소위 이제 기시다 영향력이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예. 하는 걸 이제 노릴 텐데 그러자면 한국에 와서 그동안 자기가 뭐 국내외로 가장 많이 홍보했었던 기시다 총리의 이제 업적, 예.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매우 이제 크게 높여놨다. 예.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어떤 역사관 관련된 양보를 얻어내서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성과를 거뒀다. 혹은 퇴임 직전에까지 가서 또 무엇을 얻어왔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예. 최근 이제 일본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개헌 논의하고 같이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기시다 총리가 이제 물러나는 마당에도 마지막으로 했었던 절차가 개헌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헌법 개정 실험본부 회의를 열어서 예. 일본의 자위대를 일본 헌법 안에 명기하는 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건 결국 이제 군사 협력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그동안 뭐 기시다 총리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이제 셔틀 외교를 하는 동안에 한국하고 일본의 군사 협력이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면서 국내에서도 한국과의 군사협력 그리고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한 협력 관계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헌법 개정 작업까지도 이제 같이 좀 연동시키는 그게 또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있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예. 미치는 그 부분을 또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일각에서는 한일 동맹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 움직임 얘기부터 좀 더 해볼까요? 예. 뭐 자민당 총재 선거하고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좀 연동된 문제일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이 이제 최근에 그 개헌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자민당 내에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는 벌써 한 10여 년이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인 건데요.
특히 이제 일본 헌법 평화헌법 구조가 예. 이제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예. 게 이제 기본 골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국민들이 뭐 가장 사랑하는 이제 평화헌법의 어떤 조항이긴 예. 한데 이걸 이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바꾸는 거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자민당이라도 그거는 좀 쉽지 않고 그러면 기존의 조항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가 교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예. 자위대를 유지한다. 뭐 네. 사실상 군대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내용만 신설 조항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 예. 그러니까 군대는 아니지만 자위대는 갖는다. 그게 이제 자위대가 이제 헌법적 지위를 이제 획득하는 게 오랫동안 일본 정치권의 꿈이었는데 그걸 예.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한 발 한 발 나가서는 초석을 다지겠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이제 주로 얘기한 소위 정상 국가로의 예. 길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본격 추진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물론 이제 이 개헌안 같은 경우는 일본 국내에서는 원래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 지지층 결집을 하는데 예. 주로 많이 동원을 하고 특히 이제 자민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예. 그만큼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예.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예. 점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의 개헌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고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예.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일본의 어떤 대사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요. 네, 네.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더군요. 네, 어제 예.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예. 여당 의원들은 안타까워하고 야당 의원들은 어이없어하는 그런 장면이 좀 연출됐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이 소식 조금 이따 다시 저 하프타임이 좀 다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예. 뭐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그 X 이제 예전 트위터 이제 예.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사진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글을 썼는데 우리는 운명 공동체 가족이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검찰 쪽에서 나오는 뭐 보도에 따르면 경제 공동체 논리. 예. 그러니까 문다혜 씨하고 문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된다. 예.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면으로 대응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한마디로 어떤 그 정서를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이 얘기하는 얘기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은 선물이고 전 대통령의 전사위의 월급은 뇌물이냐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검찰이 넘어야 될 어떤 장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뉴스하이킥에도 자주 출연하는 이제 서장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가족이고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다가 설주환 변호사가 그렇게 치면은 가족이고 경제 공동체로는 이제 부부가 더 강한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런 이제 대질문이 들어가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혹시? 다음에 오면 다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